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 여운입니다. 우리는 평생 한국에서 나고 자랐기에 자신의 한국어 능력에 자신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착각일 수 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는 제한된 어휘를 반복 사용하며 언어 습관에 크게 신경 쓰지 않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우리가 사소하게 여기는 어휘력은 학습의 기초이자 그 사람의 교양 수준을 나타내는 중요한 척도입니다. 면접, 인터뷰, 회사 동료들과의 대화, 거래처와의 회의 등에서 입을 여는 순간 자신의 교양 수준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우리말만 잘 써도 인생이 달라진다. 우아한 단어, 품격 있는 말입니다. 이 책은 헷갈렸던 단어부터 실제 활용까지 우리말의 모든 것을 알려주는 책인데요. 재미있는 어원 이야기, 신문 기사와 문학에서 인용한 풍부한 예시 등을 통해 각 낱말이 어떤 의미를 지녔고 어떻게 써야 정확하고 품위 있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평소 어휘를 올바르고 풍부하게 사용한다면 일에서도 사생활에서도 품위 있고 지적 수준이 높은 사람으로 보이지만 항상 같은 말만 반복하거나 언어와 관련된 실수가 잦다면 어딘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주게 됩니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 나의 언어 습관을 되돌아보고 우리말의 어휘력을 길러 언어를 자신만의 무기로 활용할 줄 아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배려할수록 품위가 올라가는 말이 있다. 우리 아버지는 가친, 남의 아버지는 춘부장, 선대인, 선친, 가친, 춘부장, 자당. 선대인과 선친. 조금 들어가서 선대인의 원수 갚을 도리를 말씀하여 드리겠습니다. 선친께서 뜻한 바 있어 세우신 학교야 어쩔 수 없다만 정미소와 집은 차차 처분을 해야지. 예전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이르는 호칭을 상황에 따라 구별해서 썼다. 누군가 부친의 함자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을 경우 함자는 살아계신 어른의 이름을 높여 이르는 존칭이다. 제갈함이라는 한자에서 짐작할 수 있듯 어른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뜻도 지니고 있다. 이름에 그 사람의 생명이 담겨 있다는 믿음에 따른 관습이다. 19세기경 민간에 전례하는 우스운 이야기를 집대성한 고금 소총을 보면 아버지에 대한 다양한 호칭을 살펴볼 수 있다. 한 사람이 친구의 부친이 사망했다는 부고를 받고 평소 건강하신 분이 갑자기 돌아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아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아직 연세도 많지 않은 분이 어찌 돌아가셨단 말인가. 그는 부지런히 행장을 수습하여 빈소에서 조문하고 상주인 친구에게 애도를 나타내느라 이렇게 말했다. 선대인께서는 기력이 좋으셨고 강건하셨으며 또한 관상으로 봐도 인중이 매우 길어 오래 장수하실 줄 알았는데 무슨 나쁜 병을 얻어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셨는지 모르겠네 그려. 이에 상주인 친구는 이렇게 대답했다. 자네 말대로라면 부리가 길게 뻗은 백로는 인중이 기니 천년을 살 수 있고 인중이 짧은 토끼는 태어나자마자 곧 죽어야 할 것이로세. 선친께서는 병을 앓은 것이 아니라 처마 및 외진 곳에서 용변을 보고 계셨는데 그때 지붕에서 낡은 기왓장이 머리 위로 떨어지는 바람에 즉사하셨다네. 관상의 비과학성을 애들러 언급한 우스갯소리이지만
화자에 따라 부친, 선대인, 선친의 쓰임새가 달라지는 것을 잘 보여주는 설화이기도 하다. 부친은 아버지를 정중히 이르는 보편적인 말이고, 선대인은 돌아가신 남의 아버지를 높여 이르는 호칭이며, 선친은 남에게 돌아가신 자기 아버지를 이르는 말이다. 고려시대 최영 장군은 선친께서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고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면서 그 유언을 금과 옥조로 삼아 일생을 청렴하게 살았다. 가친과 춘부장. 단단히 조처하시오. 그럼 나도 집으로 돌아가서 가친께 영감이 입걸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겠소. 아가씨의 춘부장 조남은 누구시고 벼슬은 무슨 벼슬을 하셨소? 살아계신 자기 아버지를 남에게 높여 말하는 존칭은 가친이고 남의 아버지를 높여 말하는 호칭은 춘부장이다. 춘부장은 참중나무처럼 오래 사시라는 존칭이다. 황인경의 소설 목민심서와 최일남의 거룩한 응달에 그런 예가 보인다. 가친께서 겪으실 고초를 생각하오면 음식이 목에 넘어가지 않사옵니다. 오늘은 내가 자네 춘부장 체면을 봐서 참내만 그따위로 입 놀리다가는 앞으로 재미없네. 자당. 선생님의 자당이라 하여 학부형들이 공손하게 인사를 하면 지금도 어머니는 그저 부끄럽고 황송하여 얼굴이 벌개지곤 했다. 그런가 하면 모치는 어머니를 정중히 이르는 말이다. 남에게 자기 어머니를 높여 이르는 말은 자친, 남의 어머니를 언급할 때는 자당이나 헌당 또는 대부인이라고 말한다. 왜 같은 사람을 상대에 따라 다르게 지칭했을까? 그 까닭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조차 존중하려는 마음가짐에 있다. 비록 당사자는 모를지라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정중히 높여 부름으로써 언제나 위하는 것이다. 이러한 배려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바 서로를 존중해주는 결과를 낳는다. 그렇지만 요즘에는 존칭 구분을 어려워하여 부친과 모친으로 많이 호칭하며 우리말인 아버님, 어머님도 더불어 쓰고 있다. 그런데 어찌하여 아버님, 어머님과 달리 엄마님, 아빠님이란 호칭은 없을까? 기본적으로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는 님자를 붙이지 않고 격식 없이 아빠, 엄마라고 부른다. 이에 반해 다른 사람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는 높여서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호칭한다. 아빠와 엄마라는 말은 남의 부모에게 사용하지 않는데 아빠와 엄마는 자식을 길러준 사람이기에 남의 부모는 아빠, 엄마가 될 수 없는 까닭이다. 수고하다 대신 쓸 수 있는 높임말. 애쓰다, 수고하다. 애쓰다. 그자는 조선에 가서 은연중에 그들의 경각심을 일으키려 애쓰다 온 자다. 온 힘을 다해 무엇을 이루려고 힘쓸 때 흔히 애쓰다라는 말을 쓴다. 17세기에 애쓰다의 형태로 처음 나타난 애쓰다는 쓸개를 이르는 애에 사용한다는 뜻을 지닌 쓰다가 합쳐진 말이다. 그리고 이 무렵부터 애는 근심에 쌓인 초조한 마음 이외에 마음과 몸의 수고로움도 가리키게 됐다. 따라서 전력으로 힘쓰면 애를 쓰는 것이고 힘을 쓰는데도 속이 상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으면 애를 먹는 것이다. 애를 쓰든 애를 먹든 모두 어려움을 견디는 상황을 나타낸 말이다. 그물에 갇힌 물고기는 벗어나고자 애쓰고 외줄을 걷는 줄타기꾼은 긴장한 채 중심을 잡으려고 애쓰고 부도 위기에 몰린 회사 대표는 정상화를 위해 애쓰고 문제를 푸는 수험생은 정답을 맞히려 애쓰고 성직자는 대중을 교화하려 애를 쓴다. 수고하다. 모두 하늘이 낸 것이니 수고 없이 어찌 공으로 먹을 것이냐.
애쓰다가 온 힘을 기울인 노력이라면 유의어 수고하다는 일을 하느라 힘들이는 모습을 표현한 말이다. 받을 수와 괴로울 고자가 합쳐진 수고에서 유래한 말로서 괴로움을 받아들이는 일을 의미한다. 옛날에는 평민이 지방에서 서울에 가려면 먼 길 걷는 수고를 해야 했고 도에 가는 관청에 납품할 도자기를 만드느라 수고했으며 황금을 얻기 위해서는 광물을 캐어 부수고 거르는 수고를 해야 했다. 여행 다니는 사람은 계획을 짜거나 이곳저곳 알아보는 수고를 하고 주차장이 좁으면 차 댈 곳을 찾아 수고해야 하고 출세하고자 하는 사람은 권력 가진 고위층과 줄을 대려고 수고한다. 이처럼 수고는 전력을 다하거나 조금만 힘쓰는 상황 모두를 아우른 말이며 상대에게 건네는 인사로도 많이 쓴다. 아파트에서 경비원에게 수고하라는 인사를 건네고 직장 상사가 먼저 퇴근하면서 부하 직원에게 수고하라 말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지점은 윗사람에게 수고하시라라는 인사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앞서 말했듯 수고는 본래 고통을 받음이라는 뜻인 까닭이다. 그러므로 동년배나 아랫사람에게는 수고하게라고 인사할 수 있으나 윗사람에게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어떤 일을 처리하느라 노력한 상사에게 부하 직원이 수고하셨습니다라고 인사하면 결례가 된다. 그런 경우 애쓰셨습니다라고 말하면 무난하다. 기껏 예를 갖춘다고 수고라고 말했다가 상대방의 기분을 언짢게 만드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는 게 좋다. 송구하다는 죄송하다의 높임말이다. 미안하다, 죄송하다, 송구하다, 황송하다. 미안하다. 두원이는 혼자 돌아온 것이 어쩐지 좀 미안스러운 듯 슬그머니 한 손을 뒤통수로 가져갔다. 미안하다의 아닐 미자는 부정을 담은 말이다. 아직 성년이 되지 못한 미성년, 사회가 발전되지 못한 미개, 일에 서투른 미숙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남에게 마음이 편치 못하고 부끄러운 미안 역시 그렇다.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야 하는데 겸연쩍어서 불편하고 거북할 때 미안하다라고 말한다. 딸을 시집 보내는 부모 마음은 떠나보내는 섭섭함과 아울러 뭐든 다 해주지 못한 미안함으로 가득하고 깊은 밤중에 문을 열어달라고 부탁한 하숙생은 주인의 잠을 깨워 미안해하고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어느 지인을 향해 동료들이 지켜주지 못했다며 미안해한다. 요컨대 미안함은 괴로움이나 폐를 끼쳐 마음이 불편함을 나타낸 말이다. 그런 맥락에서 어떤 일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겸손히 양해를 구할 때도 미안합니다만의 꼴로 말한다. 죄송하다. 상중에 찾아와 죄송스럽소. 하지만 워낙 급히 매듭을 지어야 될 일이기에 얘가 아닌 줄 알면서 찾아왔소. 일반적으로 미안하다는 말은 상대방이 말하는 이와 같거나 낮은 위치의 사람일 때 사용한다. 상대방이 자신보다 윗사람일 때는 죄송하다를 써야 한다. 죄송은 문자 그대로 허물이 있어 당황스럽고 두렵다라는 뜻이다. 죄인 것처럼 여겨져 미안하거나 죄스러울 정도로 미안할 경우 사용한다. 어른들이 모인 자리에 급한 일로 갑자기 끼어들었을 경우 결례를 저질러 죄송하고 공식적인 모임에 지각했을 경우 늦어서 죄송하고 지원한 대학에 낙방한 수험생은 물심양면 뒷바라지 해주신 부모님에게 죄송하다. 자식의 입장에서 부모를 향한 불효는 늘 죄송한 일이므로 현진건은 무영탑에서 이렇게 썼다. 주마는 어머니의 상심하시는 것이 민망스럽고 죄송스러워서 가까스로 꿀꺽꿀꺽 울음을 삼키고 제 처소로 돌아왔다. 송구하다.
설유징이 껄껄 웃자 정하게 모치는 더욱 송구스러워서 연신 허리를 구부렸다. 이처럼 미안하다는 말과 죄송하다는 말이 상대에게 무언가 피해를 주었을 때 쓰는 말이라면 송구하다는 이보다 훨씬 무거운 말이다. 두려워함을 2번 강조한 송구는 두려워서 마음이 거북함을 표현한 말이며 마찬가지로 현진건의 무영탑에서 쓰임새를 확인할 수 있다. 주마는 바늘방석에 앉은 듯한 송구한 마음으로 오마조마 무서운 제 운명을 기다려 보았으나 그날은 무사히 넘어갔다. 한없이 베풀어주는 집안 어른의 사랑과 관심을 늘 송구스러워하는 젊은이도 있고 선생님의 설명에 공감하지 못한 학생은 송구한 마음으로 반박하며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 반발하며 이의를 제기하는 부하 직원은 말씀드리기 송구하지만으로 시작하는 말을 꺼낸다. 또한 송구하다는 자신을 낮춤으로써 상대를 높여주는 말이기도 해서 귀한 손님이 자신의 집에 찾아왔을 때 이런 누옥에 귀한 손님을 맞으니 송구스럽습니다 라고 말하기도 한다. 황송하다. 그때 참 아래없기 황송합니다만 중전과 동궁을 해하려는 상소롭지 않은 거조가 있었습니다. 역사극에 종종 나오는 황송하다는 지체 높은 사람의 은혜나 배려가 분에 넘쳐 매우 고맙고도 송구할 때 쓰는 말이다. 평민복장으로 암행 중인 임금으로부터 뜻하지 않은 도움을 받은 뒤 그 정체를 알게 된 백성은 황송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대감으로부터 쌀 한 섬을 선물 받은 농부는 감지덕지 황송한 마음으로 인사드린다. 다만 신분제가 사라진 오늘날에는 거의 쓰지 않는다. 미안한 마음을 나타낼 때에 격에 맞지 않는 가벼운 말도 지나치게 과한 말도 모두 예절에 벗어나므로 주의해서 가렸음이 바람직하다. 아가씨는 언제부터 기분 나쁜 말이 되었을까? 아기씨, 아씨, 아가씨, 색씨. 아기씨. 아기마마는 인제 걸음발도 탈 줄 안답니다. 아기씨, 인제 아바마마 앞에서 좀 걸어보아. 왕조시대의 어린 왕자나 왕녀 또는 왕손을 높여 부르던 말 아기씨는 1459년 간행한 월인석보에 처음 나타난다. 광해군 때 궁녀가 쓴 개축일기와 해경궁 홍씨가 지은 한중록에서는 아기씨로 표기된 데서 알 수 있듯 하나로 된 말이었고 아가의 씨 혹은 아기 더하기 씨라는 어원풀이는 잘못된 것이다. 아기씨는 존대하는 마음으로 왕가의 어린 상전을 이를 때 썼으며 첫 번째 예문에서처럼 아기마마라고도 불렀다. 이런 궁중 언어 문화를 바탕으로 후대에는 민간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의 딸을 가리키는 말이 됐고 박경리의 소설 토지에 그런 쓰임새가 보인다. 소승 듣건대 아기씨께서 칠서에 통달하시고 경전도 널리 섭렵하시었다 하니 아씨. 아씨는 등잔불도 안 켜고 방과 함께 추락해가는 느낌에 나른하게 몸을 맡기고 있었다. 아기씨에서 파생된 또 다른 호칭 아씨는 하인이나 신분 낮은 사람이 상전집이나 양반댁 젊은 부인이나 미혼 여성을 부를 때 썼다. 아시의 어원을 작다라는 뜻을 가진 퉁구스어계의 언어 아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삼국시대의 여자 아명으로 아지를 가장 많이 선택한 이유는 그 말 속에 작고 귀엽다는 뜻이 담긴 까닭이다. 신라의 태종 무열왕 김춘추의 아내가 된 김유신의 누이 동생 이름도 아지이며 훗날 하인이 젊은 부인을 부른 호칭인 아씨도 이 아지에서 유래되었다. 이를 통해 아씨라는 호칭에 작고 예쁘고 귀엽고 존경의 뜻까지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아랫사람이 젊은 부녀자를 높여 이르는 말이 아씨이며 박완서 소설 미망에서 이 예를 볼 수 있다. 양반댁 아씨들이 한 번만 봤다 하면 황홀에서 탐내 맞이하느니 부르는 게 값이었다. 아가씨. 그러면서 미화 아가씨는 사과즙을 또 한 숟갈 떠서 주인 아저씨 입으로 가져갔다. 그런가 하면 아기씨는 아가씨라는 말도 나왔다. 아가씨는 주로 아랫사람이 젊은 부녀자를 높여 이를 때 썼는데 안 뒷간에 똥 누고 안 아가씨더러 미씻겨 달라겠다라는 말은 이와 관련한 재미있는 속담이다. 안 뒷간은 양반집 안채에 딸린 부녀자용 뒷간을, 안 아가씨는 양반집 처녀를 가리키므로 지나치게 염치 없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그런데 근대에 들어 신분제가 없어지면서 아가씨는 시집갈 나이에 여자를 이르는 말로 용법이 바뀌었다. 1823년에 슈베르트가 뮬러의 시를 바탕으로 방앗간 젊은이의 사랑과 시련을 작곡한 연작 가곡집은 아름다운 물레방앗간의 아가씨로 번역되었다. 1955년 개봉한 미국 뮤지컬 영화 가이스 앤 돌스는 아가씨와 건달들이란 제목으로 번역되었으며 1964년에 발표된 이미자의 노래 동백 아가씨는 마냥 기다리는 처녀의 마음을 표현한 가사로 큰 인기를 끌었고 1986년 송창식이 발표한 대중가요 담배가게 아가씨는 재미있는 가사와 경쾌한 멜로디로 관심을 끌었다. 그러던 중에 술집이나 다방에서 일하는 여성 종업원을 술집 아가씨, 다방 아가씨라고 호칭하면서 아가씨가 여성 접대원이란 의미도 지니게 됐다. 이런 변질 때문에 아가씨를 젊은 미혼 여성에 대한 비하 표현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으나 다양한 쓰임새 중 일부이므로 전체적 멸칭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젊은 여성을 호칭할 때 직급이나 직위가 있다면 그걸 말하고 없다면 정중히 불러야 오해를 사지 않을 것이다. 색시. 소금 장수가 남의 집 색시를 잘 놀려낸다더라. 우리 누나는 소금 장수 올 때 내다보다가 할머니한테 야단까지 맞는다. 한편 갓 결혼한 젊은 여자를 이르는 색시는 옛날말 새각시가 어원이다. 새각시는 기억이 빠져 새악시가 되었다가 다시 말소리가 줄어들어 색시가 됐다. 각시는 가시란 말이 어원이며 젊은 여성을 의미했다. 조선시대에는 기혼과 미혼을 구분하지 않고 젊은 여성을 가리켜 색시라고 불렀음을 여러 속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색시 귀신에 붙들리면 발을 못 뺀다라는 속담은 시집도 못 가고 죽은 처녀 원혼의 빌미는 무서움을 이루고 색시가 고우면 가시집 말짱 끝까지 곱게 보인다라는 속담은 마음에 드는 사람과 관계된 것이면 무엇이든 좋게 보임을 뜻하며 날 받아놓은 색시 같다라는 속담은 바깥 출입을 안 하고 집에만 가만히 있는 사람을 비유한 말이다. 20세기 초에 발행된 1925년 나도양의 소설 물레방아와 1936년 시문의 소설 상록수에서도 그런 쓰임새를 확인할 수 있다. 여보, 아주머니, 우리 집 색시 어디 갔는지 보았소? 조선 안에 그 숱한 색시들 중에 최영신 석자만 쳐다보고 눈을 꿈뻑꿈뻑하고 기다리는 나 자신이 못나기도 하고 어찌 생각하면 불쌍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무렵 술집에서 색시 구경을 장사 수단으로 삼으면서 술집 등의 접대부나 매춘부를 더불어 일컫게 되었다. 그 바람에 젊은 여자를 가리키던 색시는 혼인하지 않은 젊은 술집 여자를 칭하는 말로 둔갑했으며 일반 젊은 여성들이 기피하게 됐다. 아울러 새댁이 새색시의 자리를 차지하면서 색시는 술집의 접대부라는 심상이 강해졌다.
간발의 차이를 아무데나 쓰면 안 된다. 간발의 차이, 터럭 하나 차이. 간발의 차이. 사이클 나름 개인도로서 간발의 차이로 은메달. 흔히 경기나 내기에서 아슬아슬하게 승패가 결정되었을 때 간발의 차이나 터럭 하나 차이라는 말을 쓴다. 두 관용어는 어떻게 다를까? 먼저 간발을 살펴보면 어원과 관련해 두 가지 학설이 있다. 하나는 사자성어 간불용발에서 나왔다는 설이다. 간불용발은 머리카락 한 올 들어갈 틈이 없다라는 뜻으로 불교에서 잠시의 여유도 없음을 비유할 때 쓴다. 그런데 이 말은 주도 면밀하여 빈틈이 조금도 없는 상황에서 쓰는 용어이므로 매우 짧은 시차를 강조하는 간발의 차이의 어원으로 보기 힘들다. 다른 하나는 일본어 가니파 찌노사에서 유래했다는 설이다. 이를 우리말로 옮기면 간일발의 차이며 글자 그대로 머리카락 하나만큼의 차이를 가리킨다. 일본에서 간일발의 차가 아슬아슬한 차이라는 의미로 쓰였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이 일본식 관용어가 간발의 차이의 어원임을 알 수 있다. 터럭 하나 차이. 장기와 바둑은 비록 작은 기회이지만 비유하면 진에 임하여 적과 맞서는 것 같아서 생사가 호흡 사이에 결정되고 승패는 터럭 하나 차이로 결정되므로 마음을 잠깐이라도 방심할 수 없다. 그렇다면 간일발의 차라는 표현이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는 어떤 표현을 사용했을까? 추호의 차, 터럭 하나 차이, 종이 한 장 차이라는 말을 썼다. 추호는 가을철에 털갈이하여 새로 돋아난 가늘어진 짐승의 털이란 뜻으로 추호도 의심한 적 없다라는 문장처럼 몹시 적음을 비유하는 표현이다. 또 근래에 이르러 얇게 뜬 서양식 종이인 박엽지 한 장 차이라는 관용어에서 종이 한 장 차이라는 말이 생겼다. 추호처럼 털과 관련된 표현이 하나 더 있다. 바로 터럭이다. 아주 하찮게 여기는 것을 뜻하는 속담 개밥에 빠진 터럭만큼도 여기지 않는다에서 알 수 있듯 터럭은 무척 작거나 사소한 것을 이르는 말이다. 터럭은 사람이나 길짐승의 몸에 난 길고 굵은 털을 의미하며 주로 터럭만큼, 터럭만 하다 꼴로 아주 작거나 사소한 것을 비유할 때 쓴다. 무엇이 몹시 적거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을 때는 터럭만큼도 없다라고 말한다. 터럭은 시간이 흐르면 길게 자라므로 시간차와도 관련이 있다. 그래서 터럭 하나 차이는 공간적으로 미세한 차이를 가리키는 경우와 함께 아슬아슬한 시간적 차이를 강조할 때도 쓴다. 자동차가 절벽 및 도로를 지나간 직후 바위가 떨어져서 운 좋게 목숨을 구했거나 육상 경기에서 1초보다 짧은 간격으로 순위가 결정됐을 때도 간발의 차나 터럭 하나 차이라는 관용어를 쓴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다음 문장에 들어있는 간발의 차이는 조금 어색하다고 말할 수 있다. 삼성물산 간발의 차로 현대건설 누르고 해외 수주 3년 연속 1위. 아마존 길이는 6,575km로 나일강의 간발의 차이로 1위를 내어주었다. 강 다니엘과 태용이 각각 38만 2,681표, 36만 6,863표로 간발의 차이를 기록했다. 왜냐하면 세 문장에서는 시간적 및 공간적 차이를 더불어 느낄 수 없기 때문이다. 요컨대 간발의 차이는 시간적으로 간격이 거의 적을 때 쓰는 말이니 되도록 터럭 하나 차이나 종이 한 장 차이를 씀이 바람직하다. 고견이 뛰어난 사람, 탁견을 내놓는 사람. 일가견, 일처간,
고견, 탁견. 일가견. 스스로를 춤쟁이로 묘사할 만큼 그는 원래부터 댄스 분야에서는 일가견이 있었다. 살다 보면 지식이나 지혜가 필요한 순간이 있는데 이때 만족할 만한 지혜를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나이를 많이 먹었다고 저절로 지혜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저마다 해결해야 할 상황이 다른 까닭이다. 그래서 언제 어느 때든 지혜로운 사람을 보기란 무척 어렵다. 불가의 삼해, 즉 부처의 가르침을 깨달아 알게 되는 세 가지 지혜라는 말이 있다. 경전을 보고 들어서 얻는 문해, 진리를 생각하고 관찰하여 깨닫는 사해, 마음이 하나의 경지에 정지하여 흐트러짐이 없는 수해가 그것이다. 이 중에서 사해로의 진입 초기 단계가 가장 어렵고 위험하다. 나름대로 어느 정도 전문적 견해를 지니게 됐다는 오만함이 지혜의 발걸음을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방해하기 때문이다. 일반 사회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 어떤 분야에 대해 조금 아는 지식으로 전부 아는 듯 말하는 사람, 오래 일한 경험을 대단한 진리처럼 자랑하는 사람, 반복 연습으로 닦은 실력을 천재적 재능으로 포장하는 사람 등이 그렇다. 물론 어떤 면에서 그들은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다. 일가견은 어떤 문제에 대하여 일정한 체계의 전문적인 견해를 이루는 말이다. 해마다 새로운 유행어를 낳을 정도로 패션을 이끄는 디자이너, 나무로 무엇이든 뚝딱 만들어내는 목수, 무슨 내용이든 재미있게 풀어내는 이야기꾼, 냉장고에 있는 재료로 맛난 음식을 만들어내는 요리사는 모두 독자적인 경지에 이르러 나름 일가견을 가진 전문가이다. 하여 누군가의 전문성을 높이 평가할 때 일가견이 있다라고 말하는 일이 많다. 그런데 일가견은 일본어 이카겐을 우리식으로 발음한 한자어이다. 이 말은 본래 일본에서 하나의 가문이나 학파에서 나오는 독특한 견해나 의견을 이루다가 자기만의 독특한 주장이나 학설을 의미하게 됐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전해져 어떤 분야에 대해 개인적으로 쌓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뜻하게 됐다. 일처간. 일처간으로 실상을 꿰뚫어 보라. 일가견이 오랜 기간 해당 분야에서 경험과 학습을 통해 형성한 독자적인 경지나 체계를 이룬 견해를 의미한다면 일처간은 사물을 간파하는 비범한 식견을 가리키는 말이다. 송나라 때의 불서 벽암록에서 깨달은 경지에 도달한 이를 일처간이라고 지칭한 데서 유래했으며 이에 연유해 도를 보는 또 다른 눈, 두 개의 육안이 아닌 하나의 심한, 지혜의 눈, 실상을 꿰뚫어 보는 올바른 눈이란 의미로 통용됐다. 서산대사는 사명을 처음 만났을 때의 느낌을 사문의 일처간 안광이 팔방을 비추니라고 밝히며 극찬한 바 있다. 나아가 일반인에게는 한 가지 재주나 예능에 탁월한 능력을 지닌 사람이란 뜻으로 일처간이라 말하기도 한다. 고견. 다른 사람들의 100마디 고견보다 형님의 한마디 실화가 더 요긴한 거예요. 일처간이 사물을 전체적으로 통찰하는 안목이라면 고견은 특정 분야에 대한 탁월한 의견이다. 어떤 일에 대한 선생님의 고견을 듣고 싶다거나 그분의 고견이 큰 힘이 됐다는 등 누군가의 뛰어난 의견이나 생각을 높여 말할 때 쓴다. 한자어인 고견의 우리말 순화어는 좋은 생각이다. 탁견. 집현전의 개수와 직제를 확장하였으니 이것이야말로 오늘날의 아카데미에 해당되는 기관으로서 이러한 세종의 차관과 탁견에는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일가견과 고견이 특정 분야에서 깊은 지식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형성된 개인적 견해라면
탁견은 경험 여부에 상관없이 두드러진 의견이나 견해를 나타낸 말이다. 깊이 연구해서 얻은 깨우침이든 순간적 번뜩임으로 찾아낸 지혜이든 일반적인 생각보다 단연코 두드러진 견해가 바로 탁견이다. 한 분야에서 오래 일하면 대체로 일가견을 이룰 수 있으나 탁견은 전문가라 해도 아무나 내놓지 못한다. 그러하기에 기업 홍보실에서는 소비자의 취향을 읽어내는 탁견을 찾으려 노력하고 부흥을 꿈꾸는 지방 도시들은 관광객의 발길을 잡아당길 탁견을 찾고자 애쓴다. 탁견에 대응하는 순화어는 뛰어난 의견이지만 함께 써도 무방하다. 지나간 인연에 연연하지 마라. 미련, 집착, 연연하다. 미련. 흙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면서도 흙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아버지가 가엾기까지 했었다. 흔히 미련을 버리지 못한다고 말할 때의 미련은 깨끗이 잊지 못하고 끌리는 데가 남아있는 마음을 뜻한다. 바꾸어 말해 생각을 딱 끊지 못하고 계속 품고 있는 감정이 곧 미련이다. 미련의 련자는 본래 펼쳐놓은 명주를 의미하며 사람이 죽은 뒤 1년 만에 지내는 제사인 소상 때 입는 상복을 가리킨다. 옛날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3년 동안 상복을 입었다. 처음에는 명주실로 무늬 없이 짠 피륙을 입었고 만 1년이 지나면 거친 명주로 지은 연복을 입었다. 따라서 한자어 미련을 직역하면 부모님이 죽은 뒤 1년이 지나지 않아 아직 연복을 입을 때가 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세상을 떠난 부모님을 여전히 그리워하며 애틋하게 남은 감정이 미련인 것이다. 이처럼 미련은 돌아가신 부모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말이지만 다양한 방면에서 품었던 감정이나 생각을 딱 끊지 못함을 이르는 말로 쓰이고 있다. 말다툼하다 화가 나서 미련 없이 자리를 떠나고 목돈을 벌면 고생하며 산 집에 미련을 두지 않고 새 집으로 이사가고 비장한 결심을 하면 잡다한 일에 미련을 버리게 된다. 박종화의 임진왜란에서 미련의 쓰임새를 재차 확인할 수 있다. 저승에 있는 애인의 품 안으로 돌아가려는 논개에게 아무런 미련이 있을 까닭이 없었다. 그러나 한자어가 아닌 우리말 미련은 전혀 다른 뜻을 지닌다. 이 경우의 미련은 터무니없는 고집을 부릴 정도로 매우 어리석고 둔함을 가리킨다. 몹시 미련한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미련퉁이는 미련에 사람의 성질을 나타내는 전미사 퉁이를 합친 말이고 강원도 사투리로는 미련 곰탱이라고 말한다. 이만희 희곡집 월인의 다음과 같은 문장이 보인다. 왕후는 거구여서 듬직해 보이기도 하고 그만큼 미련해 보이기도 한다. 덩치는 크나 영리하지 못한 사람이나 동물을 미련하다고 했으며 주로 굼떠 보이는 곰을 그렇게 생각했기에 미련하기는 곰일세라는 속담이 생겼다. 아주 미련한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집착. 탐욕을 버리기 위해서는 먼저 도용에 대한 저 끈끈한 집착을 끊고 마음을 비울 일이다. 이에 비해 집착은 어떤 일이나 사물에 늘 마음이 쏠려 잊지 못하고 매달림을 뜻한다. 돈을 유난히 밝히면 재산에 집착하고 부모는 못다 이룬 자신의 꿈을 대신하기를 바라며 아이 교육에 집착한다. 독재자는 권력을 향한 집착을 떨치지 못해 무리한 일을 벌이고 수집가들은 마음에 드는 물건을 발견하면 그걸 구입할 때까지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대부분 사람은 사랑할수록 상대에게 집착하며 나아가 공생적으로 하나가 되려 하는 경향이 있다. 집착이 지나치면 말썽이 일어나기에
불교에서는 집착과 탐욕에서 벗어나야 해탈할 수 있다고 말한다. 사귀고 있거나 이미 헤어진 상대에게 집착하는 집착남, 집착녀는 때때로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정도를 벗어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 나는 난초에 너무 집념해버린 것이다. 이 집착에서 벗어나야겠다고 결심했다. 연연하다. 당보다는 오직 자기만의 이익에 연연해 했다. 미련과 집착과 연관 있는 연연하다의 어근은 연연이다. 그리워하고 그리워한다는 말이며 기본적으로는 애틋하게 그리워함을 나타낸다. 그런데 그런 상태는 마음을 온통 한 곳으로 빼앗긴 상황이므로 연연하다는 말은 집착하여 미련을 가진다는 의미로 쓰이게 됐다. 출세욕이 강한 사람은 벼슬에 연연하고 명예나 상금을 노리는 운동선수는 기록에 연연하며 공연을 보고자 하는 사람은 관람하기 좋은 자리에 연연하지만 어떤 일이든 마음을 비운 사람은 자리나 성적에 연연하지 않는다. 정문은 원래 광화문이었다. 정문, 후문, 뒷문. 정문. 정문의 경비병들은 총을 들이대고 그에게 신분증을 내놓으라 했다. 일반적으로 건물의 주요 출입문을 정문, 뒤로 난 문을 후문 혹은 뒷문이라고 한다. 후문이나 뒷문의 반대어는 전문 또는 앞문임에도 건물 정면에 있는 문만 다르게 부르는 까닭은 무엇일까? 정문이라는 낱말은 조선 개국공신 중 한 명인 정도전이 만들었다. 그는 경복궁이 완공되자 태조 이성계에게 다음과 같이 건의했다. 임금은 남쪽을 바라보면서 발음을 근본으로 삼아 정치해야 합니다. 임금의 바른 명령이 정문을 통하여 나가면 허위가 사라져 바른 정치가 이루어지고 상소나 복명도 반드시 정문을 통하게 하면 허위나 참소는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정문으로 어진 일을 부르시되 간신들을 출입하지 못하게 하소서. 태조는 그 말에 동의하여 경복궁 남쪽 문을 정문이라 명명했다. 동서남북 네 방향에 둔 궁궐문 중 유일하게 남쪽 문에만 출입구를 3개 만들고 가운데 큰 문을 정문이라 했다. 그곳으로는 국왕과 왕비만 드나들었고 동쪽 문으로는 문반 고위 관리들이 출입하고 서쪽 문으로는 무반 고위 관리들이 출입했다. 세종 8년에 정문을 광화문으로 고쳤는데 이는 서경의 광피사표, 화금만방에서 따온 말이다. 빛이 사방에 비치며 온 세상을 고르게 하는 문이라는 뜻이다. 그렇지만 정문이란 말은 계속 쓰였고 대궐이나 관아의 산문 중 가운데에 있는 문을 가리켰다. 그 영향으로 근대 들어 관공서나 큰 규모의 건물에 드나드는 주요 출입문도 정문이라 불렀다. 정문에는 대개 경비실이 있거나 제복을 입은 경비원이 출입자를 감시한다. 후문. 북악산 순례길 중 보광사 쪽으로 4.19 국립묘소 후문을 만들자는 제안도 있었다. 후문이란 낱말에는 2가지 뜻이 담겨 있다. 역사적으로는 고려 말기에서 조선 전기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와 여진족이 공식적으로 왕래하던 함경도에 있는 국경 관문을 가리켰다. 후문은 조선이 국토를 개척함에 따라 차차 북쪽으로 위치를 옮겼는데 북쪽을 뒤로 생각하던 정서에서 나온 명칭이었다. 다른 하나는 건물 뒤쪽으로 난 문을 의미했다. 우리나라 전통주택은 대부분 남쪽에 출입문을 두었으므로 후문은 곧 북쪽으로 나가는 문이었다. 조선시대 대궐은 북쪽에 왕실 전용 쉼터를 둔 구조였기에 궁궐에 있는 정원을 후원이라고 불렀다.
박종화의 소설 다정불심에서 그런 표현을 볼 수 있다. 창왕한 왕의 걸음은 다시 봉선사 솔밭을 넘어서 대궐 뒷문으로 후원을 거쳐 내전 지밀에 돌아갔다. 뒷문. 손이 빈 김씨는 잠시 자리를 피하여 뒷문을 통해 늦 점심을 먹으러 나갔다. 궁궐에는 정문, 후문, 옆문 2개가 있었으나 백성이 사는 집에는 앞문 하나만 있거나 앞문이나 뒷문만 있을 뿐이었다. 뒷문으로 남들 모르게 드나드는 일이 많았기에 앞문으로 호랑이를 막고 뒷문으로 승냥이를 불러들인다라는 속담도 생겼다. 겉으로는 공명정대한치 않아 뒷구멍으로 온갖 나쁜 짓을 하는 경우를 이르는 비유적인 표현이다. 또한 서민들은 옆으로 난 문도 뒷문이라고 호칭했다. 이때의 뒤는 방향을 따지는 게 아니라 주요 출입문 이외의 문 혹은 나가는 통로를 의미한다. 비슷한 맥락에서 오늘날 우리는 버스의 2 출입문 중 내리는 문을 뒷문이라고 부르고 있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온하고 포근한 시간 보내세요.